나침반도, 지도도, 단 한 줄의 기록도 없이 우리 조상들은 남극을 뺀 지구의 모든 대륙에 발을 디뎠습니다. 심지어 가장 가까운 육지에서 수천 킬로미터나 떨어진 외딴 태평양의 섬들까지 정확히 찾아가 정착했죠. 위성 항법 장치는커녕 엔진도, 해류나 날씨에 대한 현대적 지식도 전혀 없이 말입니다. 오직 두 발과 대담한 배 몇 척, 그리고 대를 이어 쌓아 올린 지혜만으로 인류는 지구 거의 전체로 조용히 퍼져나갔습니다. 그럼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이 거대한 이동을 이끈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의외로 단순합니다. 바로 먹을거리였죠. 고대 인류, 특히 수렵과 채집으로 살아가던 사람들은 새로운 세상을 향한 모험심 때문에 떠난 게 아니었습니다. 그저 먹이를 따라 움직인 거예요. 이동하는 짐승 무리를 쫓고 철마다 열리는 열매를 따라가고 식량이 바닥난 지역에서 벗어나면서 자연스레 자리를 옮긴 겁니다. 배가 고프면 먹을 게 있는 곳으로 움직인다는 지극히 단순하고 원초적인 이유였던 거죠. 이게 아주 느린 세대 단위의 이동을 만들어냈죠. 한 무리가 평생에 걸쳐 옮겨간 거리는 사실 그리 멀지 않았을 겁니다. 어쩌면 한 사람 눈에는 평생 같은 자리에 사는 것처럼 보였을 정도로 느린 이동이었죠. 그런데 이 소박한 이동이 수백, 수천 세대에 걸쳐 차곡차곡 쌓이면 인류 역사 전체로 보면 그 총 거리는 어마어마해집니다. 이 개념이 정말 중요합니다. 고대의 장거리 이동은 한 사람이나 작은 무리가 아프리카에서 호주까지 단번에 걸어간 그런 영웅담이 아니었거든요. 오히려 잔물결이 서서히 번져나가듯 이미 살던 곳의 가장자리로 조금씩 영역을 넓혀간 거였죠. 그리고 다음 세대가 그 경계를 또 조금 더 바깥으로 밀어내는 시기였습니다. 더 나은 사냥터를 찾아서, 더 안정적인 물을 찾아서, 혹은 사람이 늘어나 땅이 비좁아졌기 때문에 말이죠. 그렇다면 이런 지속적인 이동을 감당할 몸을 인류가 갖췄느냐? 이게 정말 흥미로운 대목입니다. 사실 인간의 몸은 오래 걷는데 놀랍도록 잘 맞게 설계돼 있거든요. 땀을 흘려 몸을 식히는 효율적인 냉각 시스템, 두 발로 곧게 서서 걷는 자세, 그리고 오랜 시간 적당한 강도로 꾸준히 움직일 수 있는 능력까지 갖췄습니다. 오늘날의 수렵 채집 사회를 비교 연구한 결과를 보면 짐을 지고 하루에 15km에서 30km를 걷는 게 대단한 운동 능력으로 여겨지지 않았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런 활동에 몸이 길들여진 사람들에게는 그저 지극히 평범하고 지속 가능한 하루치 이동량이었던 거죠. 지금 우리가 하루에 몇 정거장 걷는 것도 힘들어하는 걸 생각하면 그들의 몸은 그야말로 걷기 위해 태어난 셈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흔히 제값을 못 받는 능력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환경을 읽고 흔적을 쫓는 지식이에요. 낯선 땅을 길 잃지 않고 물이 떨어지지 않고 위험한 상황에 곧장 걸어 들어가지 않으면서 가로지르려면 어마어마하게 쌓인 실전 지식이 필요했거든요. 땅의 생김새를 읽고 식물이 자란 모양이나 동물의 움직임을 보고 물이 어디 숨어 있는지 알아내고 그 지역만의 계절별 날씨, 흐름을 파악하는 능력 말입니다. 지금으로 치면 살아있는 백과사전을 머릿속에 통째로 넣고 다닌 셈이죠. 이런 지식은 한 사람이 여행 한 번으로 깨우친 게 결코 아니었어요. 여러 세대에 걸쳐 관찰하고 또 관찰한 결과를 입에서 입으로 전해 내려온 겁니다. 덕분에 고대의 여행자들은 아무 준비 없이 같은 곳에 뚝 떨어진 현대인보다 훨씬 더 자신 있고 안전하게 낯선 땅을 누빌 수 있었죠. 첨단 장비로 무장한 현대인이 오히려 그들 앞에서는 길 잃은 어린애나 다름없었을 겁니다. 자, 그럼 인류가 아프리카를 벗어난 실제 경로를 짚어보죠. 우리 종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이동 사건과 곧장 이어지는 이야기니까요. 유전자와 유물 증거를 보면 초기 호모 사피엔스는 몇 개의 뚜렷한 통로를 거쳐 아프리카를 빠져나갔습니다. 그중 하나가 아프리카의 뿔 지역과 아라비아 반도를 잇는 바브엘만데브 해협을 건너는 길이었죠. 이 바닷길은 빙하기 기후 탓에 해수면이 낮아진 특정 시기에는 지금보다 훨씬 좁고 건너기 쉬웠습니다. 지금 지도만 보면 도저히 못 건널 것 같은 곳도 그 시절엔 성큼 건너뛸 만한 징검다리였던 셈이죠. 이 대목이 정말 중요한 걸 짚어줍니다.
고대 인류의 이동은 순전히 의지와 체력만의 이야기가 아니었다는 거죠. 유리한 환경 조건을 영리하게 이용한 이야기이기도 했습니다. 특정 기후 시기에 좁아진 물길, 빙하기에 드러난 육지 다리처럼 지금의 해수면과 기후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조건들을 적극 활용한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베링 육교입니다. 이건 고대 인류 이동사에서 가장 중요한 지형이라 할 만하죠. 마지막 빙하기에 지구의 물이 어마어마한 양의 빙하로 얼어붙자 전 세계 해수면이 지금보다 훨씬 아래로 뚝 떨어졌습니다. 바다에 잠겨있던 땅들이 곳곳에서 모습을 드러낸 거죠. 그러면서 시베리아와 알래스카를 잇는 널찍한 육지가 물 밖으로 드러났죠. 학자들이 베링기아라 부르는 지역입니다. 이 육교 덕분에 고대 인류는 배 한 척, 물을 건너는 기술 하나 없이 아시아에서 아메리카로 그냥 두 발로 걸어 들어갈 수 있었어요. 지금이라면 비행기로도 한참 걸릴 그 거리를 그저 뚜벅뚜벅 걸어서 건넌 겁니다. 지금은 두 대륙을 갈라놓은 망망대해지만 그때는 지극히 평범하게 걸어 다닐 수 있는 땅이었으니까요. 사냥감을 따라 동쪽으로 조금씩 영역을 넓혀간 것뿐이죠. 자기가 대륙을 건너 새 세상으로 넘어가고 있다는 사실조차 정작 본인들은 전혀 몰랐을 겁니다. 이 베링 육교 하나가 인류가 아메리카 대륙 전체를 어떻게 가득 채웠는지를 상당 부분 설명해 줍니다. 지금의 해수면이라면 정교한 항해 기술 없이는 닿을 수조차 없는 곳이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아메리카 정착은 기적 같은 대양 횡단이 아니라 기후가 잠깐 열어준 지름길을 이용한 결과였던 겁니다. 지금은 바다가 된 그 길이 그 시절엔 애초에 바다가 아니었던 거죠. 그런데 이와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도전도 있었습니다. 바로 태평양의 섬들에 정착한 일이죠. 이건 육지가 드러난 걸 이용한 게 아니라 정교하고 의도적인 항해 기술이 반드시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폴리네시아의 항해자들은 서로 그리고 육지로부터 아득히 떨어진 태평양의 외딴 섬들에 잇따라 정착했거든요. 그것도 두 개의 선체를 나란히 붙여 안정감을 높이고 옆에 균형을 잡아주는 날개까지 단 튼튼한 칸으로 말이죠. 이 배에는 새터전을 일굴 사람들뿐 아니라 정착에 꼭 필요한 식물과 동물, 온갖 물자까지 함께 실려 있었습니다. 말하자면 새로운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통째로 배 한 척에 옮겨 실은 셈이죠. 이건 우연히 파도에 떠밀려 표류하다 닿은 게 결코 아니었어요. 유물과 유전자 증거, 그리고 번식용 동식물을 일부러 배에 실었다는 사실이 이 항해가 철저히 계획된 정착 여정이었음을 강하게 뒷받침합니다. 반드시 저 너머에 땅이 있으리라는 확신을 품고 도착하면 영구히 눌러살 작정으로 떠난 사람들이었던 거죠. 아무 보장도 없는 수평선 너머를 향해 온 가족을 태우고 노를 저었다니 그 담대함이 그저 놀라울 따름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대양 항해를 가능케 한 항해술은 대체 어떤 것이었을까요? 이건 고대 세계 어디에 내놔도 손색 없는 가장 정교한 실전 과학 지식 중 하나였습니다. 폴리네시아 항해자들은 별자리의 움직임, 바다에서 밀려오는 너울의 방향과 무늬, 구름의 모양, 심지어 특정 섬에만 둥지를 트는 바닷새에 나는 방향까지 세심하게 관찰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걸 하나의 머릿속 항법 지도로 통합했죠. 이 지식은 오랜 구전 훈련과 도제식 교육을 통해 스승에서 제자로 전해졌고, 덕분에 숙련된 항해자는 종이 지도나 현대 장비 하나 없이 수백, 수천 킬로미터의 대양을 거뜬히 건널 수 있었습니다. 머릿속에 통째로 든 지도 하나로 대양을 누빈 셈이죠. 이건 정말이지 진심 어린 존경을 받아 마땅한 일이에요. 순전히 관찰하고 외운 기술만으로 대양을 건넌다는 건 지금의 관점에서는 온전히 헤아리기조차 힘든 수준의 과학적 정교함이거든요. 위성항법이 이 모든 기술을 사실상 쓸모없게 만들어버린 시대에 사는 우리로서는 더욱 그렇죠. 심지어 이들은 아직 눈에 보이지도 않는 섬의 존재를, 그 섬이 주변 파도를 흐트러뜨리는 미묘한 너울의 변화만으로 알아챘다고 합니다. 오늘날 연구자들이 아무리 훈련해도 그대로 따라하기 힘들 만큼 갈고 닦은 환경 감각이었던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섬을 발밑 파도의 떨림만으로 느낀다니 거의 초능력에 가까운 감각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 카누는 독자적으로 발전한 수많은 배 가운데 하나의 지역적 사례일 뿐입니다.
서로 다른 물 건너기 과제에 맞닥뜨린 고대 문화들은 저마다의 환경에 딱 맞는 배를 따로따로 만들어냈거든요. 지중해나 남미 일부 지역에서는 갈대를 엮어 만든 배를, 세계 곳곳의 강가와 해안 문화권에서는 큰 통나무 하나를 깎아 만든 카누를 썼습니다. 나무가 귀한 북극 지역에서는 동물 가죽과 뼈로 가볍고 튼튼한 골조를 짜 만든 배를 이용했죠. 이 배들의 다양함은 정말 중요한 사실 하나를 다시 확인해 줍니다. 고대의 기술은 한 곳에서 발명돼 사방으로 퍼진 게 아니라 서로 멀리 떨어진 각 지역에서 저마다 독립적으로 피어난 수많은 해법이었다는 거죠. 사람이 사는 곳이라면 어디든 그 나름의 슬기가 꼽힌 셈입니다. 저마다 그 지역의 재료와 물 상태, 이동 목적에 딱 맞게 다듬어진 겁니다. 그리고 여기 가장 놀랍고 솔직히 여전히 수수께끼인 성취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호주로의 이주예요. 해수면이 크게 낮아진 시기에도 동남아시아에서 호주까지 가려면 상당한 폭의 열린 바다를 건너야만 했거든요. 이 바다는 아무리 극단적인 빙하기에도 걸어서 건널 육지로 드러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고대 인류는 어떤 형태로든 의도적으로 만든 배를 타고 호주에 닿았다는 뜻이죠. 그것도 최소 6만 5천 년 전의 말입니다. 앞서 이야기한 그 유명한 폴리네시아 항해보다 훨씬 이른 시기였고 배 기술도 후대보다 분명 떨어졌을 텐데도요. 이건 지금도 학계에서 뜨겁게 논쟁이 이어지는 진짜 수수께끼입니다. 이 초기 여행자들이 정확히 어떤 배를 썼고 항해와 계획이 얼마나 정교했는지는 폴리네시아 항해에 비해 훨씬 덜 밝혀져 있거든요. 하지만 기본적인 사실 하나만큼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고대 인류가 세계 어느 곳보다도 수만 년이나 앞서 열린 바다를 일부러 건너 호주에 닿았다는 거죠. 인류가 물 건너는 기술을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일찍, 그리고 훨씬 성공적으로 실험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상상해온 고대인의 모습보다 실제 그들은 훨씬 대담하고 영리한 개척자였던 셈이죠. 자, 이번엔 걷기의 한계를 뛰어넘게 해준 존재로 넘어가 보죠. 걷기는 그 자체로 대단하지만 한 사람이 먼 거리를 지고 갈 수 있는 짐에는 뚜렷한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등장한 게 짐을 나르는 가축이었습니다. 말과 낙타, 당나귀, 그리고 일부 지역에서는 라마까지 이들이 고대 육상 이동의 속도와 운반 능력을 극적으로 끌어올렸죠. 사람의 근육 힘만으로는 어림없던 양의 물자와 교역품, 장비를 훨씬 먼 거리로 옮길 수 있게 된 겁니다. 이 가축들은 앞서 다룬 동물 길들이기와도 곧장 이어집니다. 개나 여러 가축을 낳은 바로 그 길들이기 과정이 인류가 얼마나 멀리 효율적으로 이동할 수 있는지까지 통째로 바꿔놓은 거죠. 그 중에서도 낙타는 특별히 짚고 넘어갈 만합니다. 지구에서 가장 혹독한 땅을 가로지르는 여행과 교역을 이 녀석들이 완전히 뒤바꿔놨거든요. 낙타는 웬만한 큰 짐승보다 훨씬 오래 물 없이 버티고 극심한 더위와 험한 땅도 견뎌내는 놀라운 몸을 지녔습니다. 덕분에 사하라, 사막과 아라비아 반도, 중앙아시아의 상당 지역을 오가는 교역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됐죠. 여기에 사람과 짐을 안정적으로 고정하는 낙타 안장 기술까지 더해지면서 낙타는 그저 쓸만한 짐꾼에서 진정한 사막의 장거리 운송 수단으로 거듭났습니다. 덕분에 사람의 힘만으로는 도저히 엄두도 못 낼 만큼 가혹한 땅에도 교역로가 활짝 열리게 됐죠. 그런데 이 장거리 이동이 꼭 이주와 정착만을 위한 건 아니었어요. 상당 부분은 교역이 이끌었습니다. 물건과 재료를 먼 거리로 되풀이에 실어 나르면서 직접 만난 적도 없는 공동체들이 중간 상인들의 사슬을 통해 물자를 주고받은 거죠. 실제로 유물을 보면 특정 돌이나 조개 껍데기 같은 독특한 재료가 원래 나온 곳에서 수백, 수천 킬로미터나 떨어진 데서 발견되곤 합니다. 우리 생각보다 훨씬 이르고 훨씬 넓은 교역망이 있었다는 증거죠. 현대적인 운송수단이라곤 상상도 못하던 시절에 이미 대륙을 가로지르는 거대한 물류망이 촘촘히 짜여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여정이 성공하려면 체력과 지식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진짜 사회적 조직과 협력이 필요했거든요. 낯선 땅으로 떠나는 장거리 이동에는 꼼꼼한 집단 계획과 물자 배분,
그리고 여럿이 머리를 맞댄 의사결정이 반드시 뒤따랐습니다. 성공적인 이주는 한 사람의 체력담이 아니라 신뢰와 협동, 그리고 다 함께 짊어진 각오가 이뤄낸 정교한 집단의 성취였던 겁니다. 결국 인류를 지구 끝까지 데려간 건 한 명의 영웅이 아니라 서로를 믿고 의지한 무리 전체였던 셈이죠. 물론 이 여정에 따르는 위험도 솔직하게 짚어야 공정하겠죠. 낯선 땅으로의 이동에는 굶주림과 탈수, 처음 겪는 질병, 이미 그 땅에 살던 무리와의 충돌, 그리고 자원이나 환경을 잘못 판단한 데서 오는 치명적인 실수까지 온갖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인류가 거의 모든 대륙에 정착했다고 해서 모든 시도가 성공했다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수많은 이주가 완전히, 때로는 처참하게 실패했을 겁니다. 그저 살아남아 성공한 이주만이 우리가 지금 연구할 수 있는 흔적을 남겼을 뿐이죠. 지금 우리가 아는 성공담 뒤에는 이름조차 남기지 못하고 사라진 수많은 도전이 묻혀 있는 겁니다. 여기에 계절을 읽는 눈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험한 땅이나 열린 바다를 건너는 장거리 이동은 아무 때나 마음 내킬 때 떠난 게 아니었거든요. 계절별 날씨와 바람을 세심히 살펴 가장 안전한 시기를 골라 떠난 겁니다. 특히 폴리네시아 항해는 특정 시기에 부는 바람과 해류를 정확히 계산해 떠났다는 흔적이 뚜렷합니다. 앞서 말한 그 방대한 환경 지식이 여기서도 성패를 가른 셈이죠. 강줄기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강은 고대에 가장 중요하면서도 자주 저평가된 이동 통로였거든요. 강은 여행자에게 믿을 만한 물을 대주고 빽빽한 숲이나 험한 산보다 훨씬 걷기 편한 길을 열어줬습니다. 나중에 배 기술이 충분히 발전하고 나서는 같은 거리를 걷는 것보다 훨씬 적은 힘으로 훨씬 멀리 갈 수 있게 해줬죠. 나일강, 티그리스강과 유프라테스강, 인더스강 같은 큰 강들은 그저 농경 문명을 떠받친 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사람과 물자와 생각이 오가는 진짜 고속도로 노릇을 했던 겁니다. 강을 따라가면 길을 잃을 염려도 없고 마실 물도 늘 곁에 있었으니 그야말로 자연이 놓아준 완벽한 이동로였던 셈이죠. 극한의 환경을 헤쳐나간 이야기도 있습니다. 북극과 그 언저리에 정착한 사람들은 살인적인 추위와 한 해에 상당 기간 먹을 게 부족한 조건, 그리고 자칫하면 목숨을 잃을 여행 환경을 마주했거든요. 그래서 개가 끄는 썰매 기술이 등장했죠. 끌기에 알맞게 길러진 개들과 짝을 이룬 이 썰매는 걷거나 짐승에 짐을 싣는 방식으로는 위험하기 짝이 없던 땅을 효율적으로 누비게 해줬습니다. 물을 나르는 기술도 마찬가지였어요. 가죽 부대나 속을 파낸 박, 나중에는 증발을 최대한 줄이도록 만든 토기까지 메마른 땅을 건너기 위한 온갖 지혜가 동원됐습니다. 사실 어느 길목에 믿을 만한 샘이 있는지를 대를 이어 외워 전한 지식이 살아 돌아오는 여정과 죽는 여정을 가른 경우가 많았죠. 오늘날에는 유전자 연구가 이 모든 이동 경로를 유물만으로는 불가능했던 정밀함으로 복원해내고 있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의 유전자 표지와 돌연변이 무늬를 분석해 대략의 이동 경로와 시기를 놀랍도록 세밀하게 되짚는 거죠. 유물은 그 긴 세월을 온전히 버티지 못하고 사라지는 경우가 많은데 유전자는 그 빈틈을 말끔히 메워준 셈입니다. 우리 몸속에 새겨진 조상들의 발자취가 흙 속 유물이 못다 한 이야기를 대신 들려주고 있는 거죠. 결국 이 모든 이동이 성공한 진짜 비결은 한 번에 번뜩이는 발명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식물이 근처에 물이 있음을 알려주는지, 구름 모양과 바람의 변화로 다가올 날씨를 어떻게 읽는지, 대양의 너울을 견딜 배를 어떻게 짜는지, 이런 수많은 실전 지식이 관찰되고 시험되고 다듬어져 다음 세대로 전해진 결과였죠. 그리고 그 세대가 또 조금 더 갈고 닦아 물려준 겁니다. 글도, 제도도, 지금 우리가 당연히 여기는 그 어떤 지식 보존 장치도 없이 오직 사람의 힘으로 쌓아 올린 가장 인상적인 인류의 성취 중 하나입니다. 그러니 고대 인류가 어떻게 그토록 멀리까지 이동했느냐고 묻는다면 답은 여러 요소가 오랜 세월 함께 어우러진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영웅 한 명의 여정이 아니라 자원을 따라 조금씩 밀려간 세대 단위의 이동, 오래 걷기에 알맞게 빚어진 몸, 대를 이어 전해진 방대한 환경 지식, 빙하기가 잠깐 열어준 육지 다리를 놓치지 않은 영리함,
외딴 섬까지 계획적으로 정착하게 해준 정교한 배와 항법, 그리고 육상 이동을 뒤바꾼 가축과 넓게 얽힌 교역망까지 말이죠. 우리가 지구 거의 전체로 퍼진 건 단 하나의 발명이나 영웅담 덕분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앞선 세대보다 조금 더 멀리 걷고 조금 더 멀리 바다로 나아가려 한 그 끈질긴 마음이 세대를 거듭하며 쌓이고 또 쌓인 결과였던 겁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가 지구 곳곳에 흩어져 살아가는 것 자체가 그 오랜 걸음과 노적기가 남긴 가장 위대한 증거인지도 모르겠습니다.